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고체지구, 대단원 1단원까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왔어요. 바로 대기와 해양이라는 유체지구 파트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서 조금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 고체지구와 유체지구는 또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체지구 앞부분을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더라도 다시 이번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 있었던 거 몰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점수를 얻는데 이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열심히 집중하면서 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뭐를 배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단원 괴갈부터 먼저 시작을 합시다. 대단원 이름이 대기와 해양입니다. 그럼 당연히 배우는 내용은 대기 그리고 해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요. 대기 그리고 해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하나 더 더해서 이러한 대기와 해양의 특징이 바로 가만히 자기네들끼리 분리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체지구이기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배울 건데 요 해양과 해양의 상호작용은 2학기에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 1학기는 여기 있는 대기까지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 단원에서 우리가 도대체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조금 크게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일단 고기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고기압, 저기압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기는 했죠. 고기압에서는 어떤 날씨가 나타나고 고기압이 무엇이고 고기압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압에 대한 내용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을 배웠으니 저기압을 배우는데 이러한 저기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과 그리고 열대 저기압이라는 것입니다. 열대 저기압은 다른 이름으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온대 저기압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대 저기압 태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개 다 거의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 매번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내용도 많고 또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악기상이라는 것이 기상인데 나쁜 기상을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뢰라든가 뇌우라든가 혹은 황사 뭐 이런 것들, 우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악기상이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간단한 개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준비해 보세요. 프린트 29페이지에 일단 성취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통과할 때 그 날씨 변화를 일기도와 위성 영상 행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취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저기압, 고기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것을 일기도라든가 혹은 위성 영상 해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 단원에서 조금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일기도라든가 혹은 위성 영상 같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일기도와 위성 영상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부터 고기압, 저기압 배우면서 일기도, 위성 영상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일기도와 위성 영상의 해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기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기, 하루의 그러한 날씨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도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요게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일기를 표시한 그림들이 일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이따가 한번 일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선 다시 한번 요 일기도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한번 일기도에서 사용되는 기호부터 차분차분히 봅시다. 자, 일단은 요것이 일기도에 사용되고 있는
최종적인 기호의 모습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다 일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호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요런 거 보이시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뭐를 보면 좋을까?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석삼자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무엇을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요. 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날씨를 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의 날씨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 위를 보면 점으로 찍히면 비를 의미하고 요 모양은 눈, 그리고 네우는 요렇게, 그리고 안개는 요런 석삼자 모양, 가랑비는 쉼표 모양, 소나기는 점, 이 비 모양에다가 아래로 많이 내린다, 뭐 이런 표시로 소나기를 표현을 합니다. 요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그런 날씨 예보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일기 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는 일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는 약간 상식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요것을 보도록 할게요. 요 동그라미에다가는 뭐를 표시를 하느냐? 바로 운양을 표시를 합니다. 운양이라는 것은 구름운이라는 한자를 쓴 거니까 구름의 양을 운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동그라미를 채우지 않으면 운양이 0이다. 즉 구름이 거의 없는 굉장히 맑은 상태의 날씨를 나타내고요. 점점점 많아질수록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색칠해지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여기 보면 구가 보면 X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의 아예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서 보일 수 없을 정도이면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운양의 경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걸로 따지면 한 4 정도의 운양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풍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속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에 달린 이 깃발 가지고선, 깃발처럼 생긴 요것을 가지고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의 경우에는요, 아예 여러한 깃발 같은 거를 달지 않고요. 이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2의 경우에는 이러한 데다가 작은 깃발 하나를 달면 그걸 2라고 읽고요. 그리고 긴 깃발을 위에다가 이렇게 달면 5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섞인 요러한 것은 7이라고 읽는 거죠. 요거는 지금 5가 하나, 두 개 있고 2의 경우가 하나가 있으니까 12라고 읽는 거고요. 25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냐면요. 좀 굵은 깃발 요렇게 생긴 거를 달면 그걸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25 정도의 풍속을 가지려면 풍속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타내려면 아까 배웠던 2라든가 5m/s의 그러한 풍속의 깃발들을 추가적으로 달면 됩니다. 그래서 풍속은 m/s의 그러한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깃발의 모양의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풍속. 우리 풍속, 바람의 그러한 빠르기를 알았다면 풍향도 알아야겠죠. 그것은 이러한 깃발 같은 요 깃대가 꽂혀져 있는 그 방향이 바로 풍향입니다. 풍향. 이러한 일기도에서 풍향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요거가 또 시험 문제로 가끔씩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기에서 중요한 것이 풍향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풍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서풍이다 혹은 남동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무슨 풍이다 남풍이다 북풍이다 혹은 뭐 북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방위를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괜히 북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것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건지 혹은 북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인 건지 즉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북풍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방향이 북풍인 건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북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이 북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대기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면 북쪽에 있는 그런 날씨를 끌고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애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원지가 어딘지 그 바람의 원인이 되는 그곳이 어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곳에 따서 붙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북풍,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풍,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동풍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서풍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서풍이라는 것은 북서쪽, 여기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바람을 북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일기도에 있는 기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깃대가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럼 요것도 불어오는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북서쪽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북서풍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풍향의 경우 깃대가 꽂혀 있는 게 이렇게 꽂혀 있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쪽에서 불어 들어온 거니까 동풍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풍향까지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일기도의 왼쪽에 윗부분에 18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보통 기온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경우가 18도이다라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슬점이라는 겁니다. 이슬점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점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한 수증기였던 애들이 물로 이렇게 점점점 물방울이 맺히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의미는 즉 여기서 구름이라든가 혹은 비 같은 것들이 구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너무 지저분해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한번 풍속, 풍량, 운량, 일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를 여기 아래에 있는 표에다 한번 기입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기온 이슬점은 아직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풍량의 경우에는 요 일기도에 있는 기호를 읽어보면 요렇게 들어오는 방향, 즉 북서풍이 부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풍속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면 긴 막대기가 2개, 짧은 막대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m/s구나. 552니까요. 그러니까 12m/s의 풍속을 가졌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기압도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석삼자가 일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일기는 지금 현재 요거는 안개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고 12m/s의 속도이며 안개가 있는 날씨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좀 계속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요 일기도에 있는 기호의 왼쪽에 위에 있는 요것이 바로 기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슬점이에요. 그래서 기온의 경우에는 지금 18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슬점은 12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잠깐 여러분들 이슬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이슬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은 기체였다가 액체로 변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슬점에 기온이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의미는 여기서쯤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을 보면 기온은 18도이지만 이슬점은 12도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형성되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내려가서 12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슬점과 기온과 이슬점의 경우가 같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보도록 하면 280 오른쪽에 윗부분에 적혀 있는데 요게 바로 기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8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하느냐, 요거를 또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압을 읽는 방법을 조금 알아두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다가 요거를 같이 한번 써봅시다. 기압을 읽는 방법. 기압을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보통 세 자리 숫자로 나와 있어요. 뭐 555 이런 식으로, 혹은 222, 뭐 231, 뭐 이런 식으로 세 자리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기압을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0에서부터 4 요 사이에 있는 0, 1, 2, 3, 4 요 사이에 있는 숫자일 경우에는요. 바로 앞에 1, 0을 붙여서 읽으면 되고요. 이어서 읽음. 그리고 6에서부터 9 사이가 첫 번째 자리 숫자면 앞에 9를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 있는 이 기압의 숫자의 경우가 4, 2, 7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맨 앞자리 숫자가 지금 4예요, 4. 그럼 0에서부터 4 요 범위 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1, 0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4, 2,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맨 뒷자리 앞에다가 여기다 점을 찍어서 헥토파스칼 요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압의 경우에는 1042.7 헥토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기압의 단위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때 이 헥토파스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이라서 뒤에다 헥토파스칼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42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아나요? 조금 뜬금없는 TMI인데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4월 27일. 잘 알아두라고 이러한 예시를 들었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7, 8, 9 이렇게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 숫자나 든 건데 7, 8, 9라고 적혀 있다면 앞자리 수가 7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9를 붙여서 9, 7, 8,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점을 하나 붙여서 헥토파스칼 이렇게 쓰면 978.9 헥토파스칼의 기압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왜 0에서부터 4 사이는 10을 붙이고 그리고 6에서부터 9 사이는 9를 붙이는지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89라는 곳에다가 10, 10의 단위를 숫자리를 붙여서 1078.9 헥토파스칼로 우리가 읽어서 해석을 하면 실제적으로 요렇게나 큰 숫자의 기압이 높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 수가 조금 큰 경우에는 10을 붙이지 않고 9를 붙여서 읽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9를 붙여서 942.7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게 되면 요렇게까지 낮은 기압 상태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10을 붙여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읽지 않고 요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웠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5는 그러면 어떻게 읽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5는 주변에 있는 기압 이런 일기도에서의 기압 상태를 보고선 적절하게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기압들이 105XX 이렇게 시작을 하면 10을 붙여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기압들의 경우와 957 .xx 이런 식으로 어쨌든 95가 앞에 있는 900 900 단위의 그런 숫자가 있고 얘는 1000 단위의 숫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기압에 따라서 적절하게 10을 붙이기도 5를 붙이기도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한번 요거의 기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자리가 2입니다. 2. 우리 2이면 앞에다 10을 붙여야 됐죠.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2, 8, 0. 여기다가 점을 하나 붙여서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으면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1028 헥토파스칼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기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대략적인 기호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조금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전선과 기압이라는 것이 여기 또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전선에 대해서 좀 추후에 배울 건데 요 기호에 대해서도 그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고기압은 H, 하이니까 H로 표현을 하고요. 저기압은 로우니까 L로 표현을 합니다. 태풍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태풍인데 요 태풍의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했었고, 더 추가적으로 일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람의 경우를 우리가 여기 있는 풍향, 풍속을 가지고서도 알 수 있지만, 요거를 통해서 또 풍향, 풍속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 말고 등압선의 간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등압선의 간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등압선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는 일기도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요거 보이죠? 여기 있는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는데, 요게 다 등압선입니다. 등압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같은 같은 기압을 연결하는 선을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등압선을 보면 1008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1008 헥토파스칼의 기압, 이 같은 곳을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04라고 적혀 있는데 1004 헥토파스칼인 그 같은 기압인 애들끼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거고요. 여기는 1000의 기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996, 992 이런 식으로 같은 기압의 경우를 연결을 한 게 등압선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등압선, 즉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의문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람이 왜 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바람은 왜 불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부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왜 바람이 불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 깊게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 사이에 서 있으면 바람이 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그 흐름 자체가 바람인 건데 공기가 왜 이동하냐는 거죠. 바로 어느 부분에서 즉 고기압이라는 기압의 경우가 큰 곳,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공기의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부분인 곳에서 좀 적은 부분, 즉 저기압으로 불어가는 과정에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람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선은 그러한 기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기압의 변화를 등압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짧은데 불구하고 기압의 경우가 빨리 변했고 또 빠르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기압의 경우에 기압 변화가 큰 거죠. 기압 변화가 큰 겁니다. 기압 변화가 크면 기압이 확 변한다는 거고 그 의미는 같은 요 정도 거리에 있을 때 기압 차이가 크다는 거고 기압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공기가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반면에 듬성 이렇게 등압선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같은 거리 여기까지 같은 거리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압의 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된다는 거고 그러한 기압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공기의 이동이 적다는 거겠고요. 그 의미는 바람의 경우가 약하게 불겠죠.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될수록 바람의 경우에는 강하게 혹은 빠르게 불어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일기도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타난다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의 경우가 불어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선인데 이러한 전선, 지금 4가지 전선이 나와 있죠. 이러한 전선이 통과하면 기압, 기온, 강수량, 풍량 등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추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요걸 한번 적용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부터 선생님이 힐끗힐끗 보여줬었던 그 일기도인데 이 일기도는 지금 여기에 언제 거인지가 다 적혀 있어요. 바로 2021년 5월 26일 바로 어제적 날짜에 있는 그때죠. 그리고
공구라고 적혀 있는데 오전 9시 때 선생님이 일기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 부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 L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거 무슨 기압이라고 했었죠? 그쵸.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 여기도 저기압.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를 조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인데, 일단은 L이라는 이러한 저기압의 경우가 강하게 발달은 아니지만, 옆에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근의 그러한 기압을 좀 읽어보면, 1008 정도가 요 정도, 그리고 1012 정도가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경우가 여기니까, 한 1000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을 가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일기규 하나만 읽어볼 건데,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좀 한산한 여기 있는 요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일단 첫 번째, 운량의 경우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요 정도의 운량을 가졌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를 통해서 요 정도 운량은 6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운량을 읽는 방법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구름이 어디로 가면 갈수록 많은지 정도만 그냥 알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거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9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왼쪽 위에는 바로 기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9도 정도인 거고 2라고 적혀 있는 게 이슬점이구나. 그래서 이슬점이 2, 기온의 경우가 9.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뭔가 이슬점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거나 이러한 현상은 없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깃대가 요렇게 꽂혀 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꽂혀 있는 요 방향은 풍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무슨 풍을 부는 거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쵸. 북풍이 불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이렇게 긴 깃대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요거는 55m/s의 풍속을 가졌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038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 038 세 글자 숫자로 세 자리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게 기압이었었죠. 기압의 경우 038이면 앞에 자릿수가 0이기 때문에 10의 경우를 붙여서 1038 그리고 점을 붙이면 1003 헥토파스칼 요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1003.8 헥토파스칼의 기압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좀 큰 걸로 보면 아이고 큰 걸로 해서 좀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부근의 경우가 고기압이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의 경우가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을 적용을 시켜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불어가는 이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요. 이거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풍향의 경우가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게 등압선하고 풍향의 경우가 이렇게 나란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상에서는요,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불지 않고 마찰력에 의해서 걔가 약간 꺾어져서 비스듬히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러한 일기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해요. 우리 이런 등압선의 간격의 경우가 넓은 곳과 좁은 곳을 한번 비교를 했었죠. 여기에 딱히 사실은 좁은 곳이라든가 넓은 곳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고르자면 여기 부분이 조금 넓으니까 여기 넓은 부분을 보면요. 지금 얘네들 보면 바람의 경우가 2m/s 혹은 아예 0m/s 거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어요. 즉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등압선의 경우가 듬성듬성하니까 넓으니까 바람의 세기가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좁은 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비교적 빠르겠죠. 여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등압성 간격을 통해서도 바람의 세기 같은 것을 좀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게시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스스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위성 영상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위성 영상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부터 위성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경우가 멀리서 지구의 경우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찍은 그 영상, 사진의 경우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위성 영상이라든가 일기도를 보여주고선 해석하라는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위성 영상은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요 기상 레이더 관측이 있어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빛을 분석을 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기상 레이더 관측의 경우에는 보통은 물방울에서 반사되는 그러한 것들을 관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이름 앞에 가시, 적외가 붙었죠. 그리고 빛을 통해서 관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의 경우는 가시광선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촬영 방법인 거고요. 적외 영상은 적외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가시광선과 적외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러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나중에 별에 대해서 배울 때, 천체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파장의 성질을 띠기도 합니다. 뭐 빛이 입자의 성질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은 입자와 파장의 성질을 모두가 띠는데 파장의 성질을 띈다. 우리 빛의 경우를 다른 이름으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파장의 성질을 띈다는 거죠. 자, 아무튼지 간에 빛의 경우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파장의 경우가 그러면 이렇게 짧은 곳도 있겠고 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그 범위가 요 정도가 되고요. 그러한 가시광선의 범위는 한 300에서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400에서 700 정도 된다.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 사이의 파장대를 가진 것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시광선보다 긴 쪽에 있는 것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짧은 쪽에 있는 것 UV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자외선이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어떤 것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추후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가시광선의 경우가 범위가 요 정도가 되고 이거보다 길면 우리가 적외선 혹은 그 위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파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전파 같은 것들이 길고, 그리고 짧은 쪽으로 가면 자외선, 그리고 X선, 감마선 이러한 애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은 애들이면 높은 애들일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요 긴 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낮은 물체에서도 이러한 낮은 파장대의 빛들을 사실은 방출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옆에 있는 연필도 혹은 컵도 다 빛을 방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가시광선의 형태가 아니라 적외선이나 전파 형태까지는 갈지는 않겠지만 이런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이 적외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빛의 경우가 방출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우리 체온이라든가 이 정도의 약간 낮은 형태의 온도 정도는 이러한 적외선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시 영상입니다. 우리 가시광선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태양의 경우가 대부분의 빛 에너지가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태양빛의 경우가 들어와서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물체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 영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합니다.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정도, 즉 태양빛의 경우를 반사하는 정도를 가지고선 가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은, 반사도가 즉 큰 부분은 밝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사도가 적으면 비교적 어둡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대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구름의 경우가 대기에 있죠. 구름에가 아니라 대기에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구름에 의한 반사 정도가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를 측정을 할 때 이러한 가시 영상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근형 구름, 충은형 구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그림인 건데 우리 대기에 있는 구름의 경우를 구름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볼 거는 정란운이라는 애고요. 혹은 여기 뭐 건층은 뭐 충운과 그리고 저군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운의 경우는 충운형 구름, 한마디로 충운형 구름의 경우는 얘가 충층층층 여기 그냥 굉장히 얇은 층처럼 생긴 구름이다 해서 충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군형 구름은 요 적이라는 것 자체가 쌓을 적이라는 한자입니다. 즉 쌓여있는 구름이라는 거죠. 쌓여 있어서 이렇게 두껍게 발달한 구름을 저근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저근형 구름 중에서도 우리 뇌우라든가 굉장히 두껍게 발달을 해서 이렇게 높이까지 발달을 하는 이러한 대류권의 끝과 끝까지도 굉장히 높게 발달하는 구름을 우리가 특히나 정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가시형상 구름의 두께를 측정을 하고 저근형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저근형 구름은 가시형상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 오고요. 그리고 충은형 구름은 비교적 어둡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가시 형성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가시 형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름이 있고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의 경우를 반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구름이 있다면 반사해서 그거를 인공위성이 캐치를 해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태양 반사를 시켜줄 만한 그 빛을 주지 않는 태양이 없다면 가시 형상은 찍히지 않겠죠. 즉 태양이 없는 밤의 경우, 야간의 경우에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시 형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시 형상, 야간에 찍은 가시 형상을 보면요. 깜깜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외 형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적외 형상은 아까 선생님이 약간 온도가 낮은 그러한 물체들은 다 적외선을 방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 온도가 방출하는 그런 적외선 에너지의 양을 이용을 하는 것이 적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등교할 때마다 카메라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 카메라 자체가 적외선 감지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출하는 그 온도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적외선 감지 카메라인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대기에서 여기 있는 구름의 경우가 방출하는 그 적외선의 에너지를 여기 있는 적외 영상에 캐치를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보이고요. 어둡게 보임.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구름의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 다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구름의 높이를 어떻게 이 온도를 가지고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그림 하나만 그려놓으세요. 여기가 기온, 그리고 여기가 높이. 그래서 우리 대기의 대기권의 층상구조 이런 것을 통합과학 때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가 지구복사 에너지로부터 멀어지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오존층에 의해서 기온이 높아지다가 또 다시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다가 또 다시 점점 태양 에너지에서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이렇게 해서 대기권을 구분을 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요층을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의 경우에는 사실 모른다면 몰라도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대류권. 우리가 기상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대류권만 좀 잘 알아두면 되는데, 요 대류권은 지표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의 경우가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대류권 아래에 있는, 즉, 높이가 낮은 구름과 높이가 높이 솟아있는 구름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높이 있는 구름의 경우는 비교적 대류권 위쪽에 있고 그럼 기온이 낮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높겠죠. 그러니까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둡게 보이고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밝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온도가 낮은 부분의 경우가 바로 높이가 높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얘의 경우에는 태양빛이 없어도 계속 우리는 그 일정한 가지고 있는 온도 상태의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밤이건 낮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한 것이 가시영상과의 좀 대비되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또 어제적 날짜, 최근 날짜에 맞춰서 좀 이러한 가시 영상과 적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요것이 가시 영상이고 그리고 요것이 적의 영상입니다. 적의 영상. 그래서 그 위에를 좀 보면 5월 27일 날에 오전 9시 36분에 그때의 기상 영상을 가지고 온 건데 일단 가시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 5월 27일 날 오전 정도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렸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근에는 굉장히 밝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죠. 밝게 보이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밝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교적 어둡게 보이고 있죠. 자, 우리 가시 영상에서 어둡게 보이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밝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좀 복습을 해볼게요. 가시 영상은 구름의 뭐를 측정을 한다? 두께를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반사되는 정도가 많으니까 밝게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두꺼운 구름 이 위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어둡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얇은 구름 이 위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적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구름의 경우가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온의 경우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름의 온도가 낮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 이것이 밝게 측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얘기를 하면 높은 구름이 밝게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근에서도 여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구름이 위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중국 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어둡게 측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밝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얇으면서 높은 구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 남부지방을 조금 보면 여기가 굉장히 어둡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 영상을 보면 조금 밝죠, 비교적. 이 의미는 구름의 두께는 두껍지만 그 높이의 경우가 높지는 않고 낮은 구름이 아래에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비교를 하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쪽을 보면요. 가시 영상도 그리고 적의 영상도 둘 다 굉장히 밝게 관측이 되고 있어요. 즉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높이까지도 발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구름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께도 두꺼우면서 높이까지도 발달한 구름. 바로 이러한 정란운의 경우가 발달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란운은 이름에서도 어지러울 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상의 경우가 악기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뇌우라든가요. 혹은 막 우박, 혹은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러한 정란운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러한 5월 27일, 그러니까 어제적 날짜의 요 오전에 일본에서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날씨를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궁금해할 만한 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둘이 솔직히 적의 영상이든 혹은 가시 영상이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경우는 당연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어져요. 이게 기상 영상이다 혹은 뭐 가시 영상이다 적의 영상이다 주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시 영상이고 어떤 게 적의 영상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자, 요 그림은 5월 27일 날에 새벽 3시에, 둘 다 새벽 3시 36분에 촬영을 한 기상 영상이에요. 자, 근데 하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하나는 나타나고 있어요. 요 의미는 지금 얘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시영상은 태양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반사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관측이 안 되고 있는 요것이 가시영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이 적외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조금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은 야간에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기상 레이더 관측 보도록 할게요. 기상 레이더 관측은 전파 속에 있는 그런 구름의 빗방울에 반사되는 시간, 빗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사되는 정도가 크겠죠.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의 이동 속도라든가 특히나 강우 정도, 강우라는 거는 강설과 강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이거든요. 강수와 즉 비가 오고 강설, 눈이 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상 레이더 관측을 통해서는 이러한 강우 정도를 많이 표현을 하고요. 지금 요거가 기상 레이더 관측인데 여기 뭔가 이렇게 많죠. 그러면 여기 부근에서 눈이라든가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원래 다음 장 30조까지 우리가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우리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늘 배웠던 일기도라든가 위성 영상 해석 같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대면 수업 때 선생님하고 같이 기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